계절이 깊어가는 가을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시장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가 가게 문을 닫으려 집게를 들고 선반을 정리하던 순간 낡은 덧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뱃속에 아기만이라도. 제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듯한 찢어질 듯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임신 7개월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귀한 딸을. 연화는 들고 있던 집게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가 서연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딸은 그녀의 품에 무너지듯 안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연화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우리 아가. 연화는 시장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딸에게 닿을까봐 자신의 낡은 가디건을 벗어 바닥에 깔고 서연을 작은 쪽방으로 옮겼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코드를 꽂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아이의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멍들고 찢어진 얼굴, 붉게 부어오른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가장 후벼 팠던 것은 터진 입술새로 말라붙은 시커먼 피딱지였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내자 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찬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연환의 반찬 가게는 20여 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심연화의 손은 맵고 짠 양념에 절어 거칠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이 작은 가게에서 땀과 눈물로 유일한 보물, 외동딸 한서연을 키워냈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깨끗한 연꽃을 피우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고단한 나날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큼은 이 시장 바닥의 가난한 냄새가 아닌 따뜻하고 행복한 냄새를 맡으며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서연이 탁정호라는 준수한 사업가와 결혼했을 때 연화는 신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정호는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처음 가게를 찾아왔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곱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를 평생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맺히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진다면 자신의 고단했던 살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은 연화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연화는 피로 범벅이 된 딸을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코드를 꽂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아이의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멍들고 찢어진 얼굴, 붉게 부어오른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가장 후벼 팠던 것은 터진 입술 사이로 말라붙은 시커먼 피딱지였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내자 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찬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전화했던 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서연아. 탁서방은 어디 있니? 그 사람은 대체 뭐라고? 너를 이 꼴로. 너를. 연화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만 저으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몸을 떠는 것이 마치 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극심한 고통에 지쳐 잠든 듯 보였을 때 연화는 조용히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까? 그때 서연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사업. 돈 때문에. 그놈의 돈. 그 세 글자가 연화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그래, 돈. 한 달 전쯤 늘 당당하던 얼굴에 어딘지 모를 그늘이 져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사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여유돈 좀 있으십니까? 사업 확장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요. 곧 큰 수익이 날 프로젝트인데. 연화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평생 모은 적금까지 깨서 그에게 3억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며 모은 피와 땀으로 이룬 전 재산이었습니다. 정호야, 자네를 믿고 하는 투자야. 우리 서연이 덕분에 자네도 만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족 아닌가. 그때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고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연화는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밤 시장 골목의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뜨거웠던 눈물이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시커먼 분노였습니다. 심연화. 시장의 반찬 가게 아줌마. 서연의 엄마.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내 뱃속의 손주를 저 지경으로 만든 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연화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단 하나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저편에서 잠이 덜 깬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연화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다. 흑수선.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짧은 침묵 속에 압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심연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이후 처음으로 꺼내든 이름 흑수선. 그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잠이 덜 깬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쇠를 긋는 듯한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권 실장.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그 이름으로 전화를 다 주시고. 권기철. 한때 명동 사채 시장에서 심연화의 오른팔이었던 남자. 지금은 대형 자산관리사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흑수선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서연이 누워있는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문 안쪽에 그녀의 우주가 세상 전부가 부서진 채 누워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탁정호라는 놈에 대해 알아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놈이 발 딛고 있는 땅부터 숨 쉬는 공기까지 모조리. 알겠나? 탁정호라면. 서연 아가씨 남편 아닙니까?
권 실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흑수선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를 건 이상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놈은 내 사위가 아니다. 권 실장, 내 말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다시 시장 골목의 정막이 연화를 덮쳤습니다. 조용히 쪽방으로 들어가 잠든 딸의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자신이 짊어졌던 두 개의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심연화.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며 딸 하나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 그리고 흑수선. 명동 사채 시장을 지배했던 손때는 모든 것을 말려 죽인다는 전설의 여자. 이제 그 두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손주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지옥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연화는 가게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권기철을 만났습니다. 권 실장은 깔끔한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권 실장이 내민 파일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탁정호 관련 심층 조사 보고서. 연화는 숨을 참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악마적이고 치밀한 사기극의 전말이었습니다. 먼저 신분 사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탁정호는 번듯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던 무역회사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도 직원도 사무실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습 해외 원정 도박 중독자였으며 마카오와 필리핀의 사설 도박장을 드나들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접근 동기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아줌마 심연화에게 명동 지하 금고에 거액 자산이 숨겨져 있다는 헛소문을 믿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결혼은 오직 그 자산을 빼내기 위한 치밀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소문은 20여 년 전 그녀가 흑수선으로 활동하던 시절 실제로 존재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딸을 임신하면서 모두 정리해 합법적인 재산으로 전환한 지 오래였습니다. 탁정호는 20년도 더 된 헛소문을 믿고 그녀의 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폭력과 착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화에게 받은 돈 3억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닌 그의 도박 빚을 갚는 데 탕진되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만에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는 서연의 임신 사실조차 약점 삼아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장모가 왜 돈을 내놓지 않느냐며 서연에게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서연의 배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자신의 아이가 들어있는 배를. 연화의 입에서 사람의 웃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구겨질 정도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탁정호. 내 놈은 감히 내 딸을, 내 뱃속의 손주를 건드렸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다. 그때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손에 든 보고서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말할게요. 엄마가
엄마가 알아야 할 것들을. 서연은 찢어진 입술로 어렵게 과거의 지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금전 문제. 처음에는 사업이 어렵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연이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말투로, 그 다음에는 물건을 던지며, 그리고 마침내는 주먹으로. 엄마, 그 사람이 처음 나를 때린 날이 내 생일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던 차 안에서였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너 같은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그러면서 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차를 세우고 내 얼굴을. 계속. 연화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후 서연은 아이가 생기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임신을 약점 삼아 폭력을 더욱 교묘하게 이어갔습니다. 당신 이제 애 엄마 될 사람이잖아.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당신이 입 닫고 있으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서연을 협박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나쁜 엄마가 된다고, 아이가 평생 아빠 없는 자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라고 세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았어요.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 못하고, 그냥 참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의 평생 돈을 저 악마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아니다, 서연아. 연화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악마인 거지. 그리고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연화는 딸의 고백을 듣는 내내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만들어준 3억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날개가 되었다니. 자신이 딸의 행복을 지키려 했던 그 돈이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연화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고 몸조리만 잘하면 된다. 연화는 다시 권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가워진 그녀의 목소리에 권 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권 실장,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게. 예, 회장님. 탁정호 명의의 모든 금융 거래를 정지시켜.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전화, 소액 결제, 교통카드까지. 그놈이 돈 한 푼 쓸 수 없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놈의 유령 회사 오늘 중으로 최종 부도 처리해. 그리고 그놈이 투자받았던 모든 돈,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 권 실장의 목소리에 잠시 머뭇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돈은 알고 있네. 최 회장 돈이지. 원래는 내 돈이었고 20여 년 전 연화가 흑수선으로 활동하던 시절 만들어둔 자금이었습니다. 명동의 지하금융계 거물 최 회장에게 맡겨둔 돈이었고 탁정호는 그 사실도 모르고 최 회장에게서 투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놈이 지금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마지막 동아줄 최 회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로 죽이면 재미없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여야지.
내 딸이 겪었던 그 고통을, 그 절망을 똑같이 맛보게 해줘야지. 그녀의 설계는 치밀했습니다. 탁정호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사망. 그의 모든 신용을 정지시켜 한순간에 사회에서 단절시킵니다. 경제적 사망. 그의 유령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모든 투자 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신체적 사망.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외제차를 압류하여 그를 길거리로 내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적 사망. 그가 마지막으로 도피할 장소 경남 산청에 사는 그의 늙은 어머니마저 이용하여 그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연화는 권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놈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모두 파악해두게. 주소, 건강 상태, 재산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자 연화는 창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탁정호에게는 지옥의 시작이 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탁정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사려고 카드를 긁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뽑으려 했지만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휴대전화마저 먹통이 되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탁정호는 황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입구에는 이미 법원의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탁 사장님, 회사 부도 처리됐다는 통지 받으셨죠? 오늘까지 짐 빼가시고 안 그러면 전부 폐기 처리합니다. 뭐라고요? 부도?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걸 처리했어요? 법원에서 통지 왔는데요,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던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탁정호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는 이미 견인당하고 없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외제차요? 아침에 캐피탈에서 사람들 와서 가져갔던데요. 할부금 연체됐다고. 탁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현금을 빌려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이거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악재일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명동의 큰손 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만 설득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중전화로 걸어온 최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탁 사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회사 오늘부로 최종 부도 처리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네. 이게 무슨 소리야? 탁정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시끄러워. 자네한테 투자된 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 줄은 알고나 있나?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돈 전부 흑수선 회장님 돈이야. 나는 그냥 관리인이었고. 그런데 자네가 감히 그분의 따님 몸에 손을 대? 미친놈아. 흑수선. 그 이름이 탁정호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름. 사채 시장의 전설, 손대는 모든 것을 말려 죽인다는 그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수십 년 전에 사라지지 않았던가. 회장님, 그게 흑수선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이 바보 같은 놈. 자네 장모님이 바로 흑수선 회장님이야.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던 바로 그분. 그분이 20년 전에 은퇴하면서 내게 자금을 맡기셨는데 자네가 그 돈을 가져다 쓴 거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네. 자네가 따님을 폭행했다고, 그것도 임산부를. 그래서 자네한테 준 돈 전부 회수하고 자네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라고 하셨어. 탁 사장, 이제 자네는 끝이야. 흑수선 회장님이 직접 나선 이상 자네는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탁정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촌스러운 반찬가게 장모.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무언가 자신만만해 보였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이 정체 모를 힘. 장모님. 심연화. 그 여자가 흑수선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내 뒤를 캤던 거구나. 그래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구나. 탁정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서현과 심연화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폭행한 것도,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것도 모든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좋아, 심연화. 아니, 흑수선.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주지. 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가 내뱉은 목적지는 바로 심연화의 낡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저녁 무렵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낡은 택시 한 대가 가게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에 시장 골목의 고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연화. 아니, 흑수선. 당장 나와. 탁정호는 가게 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안방에서 겨우 잠들었던 딸 서현이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습니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쪽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딸아이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정호는 충혈된 눈으로 연화와 그녀 등 뒤의 방문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하, 그랬구나.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불쌍한 장모님이 아니라 명동을 주름잡던 무서운 흑수선 회장님이셨어. 와,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시네. 내가 아주 깜빡 속았잖아. 그는 비아냥거리며 연화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흑수선이든 백수선이든 이제 다 끝났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 바로 저 딸년. 그가 서현이 있는 방문으로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손 치우십시오. 그 목소리에 탁정호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늘 정호 씨, 우리 사위하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장모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칼날 같은 서슬이 퍼렇게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탁정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광기를 되찾고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둘이 소리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탁정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권 실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정호는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탁정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 인생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당신의 더러운 욕심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망친 거지.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탁정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둘째, 나는 흑수선이라서 당신을 응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딸 서연의 어미라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겁니다. 감히 내 새끼 몸에 손을 댄 천하의 만도 못한 놈이니까. 탁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무서워. 그 목소리에 탁정호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임신까지 해서 내 앞길을 막는 계집을 내가 때렸다. 어쩔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얼마든지 해봐.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내가 반드시 그년이랑 당신 목숨을. 연화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탁정호의 얼굴이 더욱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법? 내가 왜 그런 귀찮은 걸 씁니까? 연화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탁정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탁정호의 늙은 어머니가 경남 산청의 허름한 집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탁정호. 올해 68이신 당신의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매일같이 밭에 나가 푼돈을 버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는 생활비는커녕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시더군요. 탁정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엄마한테 손대기만 해봐. 연화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탁정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손? 내가 왜 어머님께 손을 댑니까? 오히려 내가 그분을 평생 편안히 모실 수도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어머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드릴 수 있다는 뜻이야.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 어머님께 전부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머님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지. 이 악마 같은. 악마. 악마? 아니. 나는 그저 내 딸을 지키려는 어미일 뿐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곱게 사라져서 어머님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할지, 아니면 끝까지 발버둥 쳐서 당신과 당신의 뿌리까지 전부 뽑혀나갈지. 탁정호의 눈에서 마지막 남았던 광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생명체 본연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턱으로 연화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권 실장의 사람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탁정호를 짐짝처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방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딸 서현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연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피딱지가 앉은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딸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사위는 떠났지만 가게 안에는 더 깊고 서늘한 폭풍이 남았습니다. 연화와 서현 사이에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현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다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엄마, 대체 누구예요? 연화는 말없이 일어나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을 묻어두었던 그녀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서연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죽였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물론 내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내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났지. 그게 바로 흑수선이 하던 일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24살의 심연화. 명동 뒷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사채업.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 천재가 되어갔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다. 나는 돈에 미친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사는 악귀였어. 흑수선. 하얀 수선화처럼 아름답지만 잘못 건드리면 온몸을 핥히는 가시를 품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 그녀가 손 떼면 모든 것이 말라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의 가게가 문을 닫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먹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4살 되던 해 연화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뱃속에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 내가 이런 더러운 방식으로 번 돈으로 과연 깨끗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연화는 서연이 태어나기 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흑수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합법적으로 번 돈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으로 숨어들어 심연화라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만큼은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 너만큼은 깨끗한 세상에서 깨끗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2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흑수선이라는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오직 딸 하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과거 따위는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어, 서연아. 내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가 결국 내 딸을 해치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탁정호가 서연에게 접근한 것도 그녀와 결혼한 것도 모두 흑수선에 숨겨진 재산이라는 헛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연화가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가 결국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너를 해치는 칼이 되어버렸구나. 서연은 한참 동안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한 차가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 끔찍했던 과거를 다시 꺼내게 만든 거군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무서워해서 미안해요. 서연은 연화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엄마는 내 엄마야. 나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 엄마.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탁정호. 이대로 끝낼 거 아니죠? 내가 겪은 고통. 그놈의 뼈와 살에 똑같이 새겨줘야죠. 그 단호한 질문에 연화는 눈물을 닦고 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권 실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탁정호가 움직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계신 산청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마 노모를 방패 삼아 회장님과 협상을 하려 하거나 마지막으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연화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니 잘 되었군. 엄마, 나도 갈래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 서연아. 넌 몸도 무거운데. 아니요. 갈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그 인간이 엄마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래야 내 뱃속의 아기도 이 어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화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지켜주기만 해야 하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준비를 마친 또 한 송이의 검은 수선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제 지옥의 막을 내릴 시간이다. 새벽이 깊어가는 시간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연화와 서연은 무거운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립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수, 같은 해방을 갈망하는 모녀의 끈끈한 연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 속에 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산청. 탁정호가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자 그의 늙은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권 실장이 운전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탁정호는 1시간 전부터 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집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뒀습니다. 수고했네. 차가 산길을 올라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들 사이로 탁정호 어머니의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에 군데군데 녹슨 함석을 덧댄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미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안 열어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집에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내놔요. 며칠을 굶고 쫓겨다닌 탁정호의 행색은 길거리 불황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온 노모는 아들의 흉한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정호야. 내 꼴이 이게 뭐냐. 시끄럽고. 돈 좀 내놔요. 집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낡은 금반지라도 내놔요. 노모가 평생 모으고 시집 올 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 낡은 비단 주머니 속 금반지를 탁정호가 발견하고 움켜쥐었습니다. 안 된다. 정호야. 그건 안 돼. 그건 내 할머니 유품이야. 노모가 절규하며 달려들자 탁정호는 눈이 뒤집혀 제 어미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내려놓지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연화의 목소리가 대문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탁정호와 그의 노모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심연화와 그녀의 곁에 선 딸 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을 등지고 선 두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맹수처럼 날뛰던 탁정호는 연화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뒤에서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선택하라고.
그런데 당신은 최악의 선택을 했구나.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 어미를 방패 삼아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게냐? 아니면 이 늙고 병든 어미에게서 마지막 뼈골까지 빼먹으러 온 거냐? 탁정호는 다시 이빨을 드러내려 했지만 연화는 그를 무시하고 권 실장이 준비한 서류 한 장을 노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탁정호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노모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어젯밤부로 연화를 통해 청산된 상태였습니다. 아드님이 이 금반지를 팔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 돈은 마카오의 어느 호텔 카지노 칩으로 바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손때 묻은 이 반지가 어느 도박꾼의 하룻밤 유흥비가 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노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는 노모가 알아듣기 쉽게 아들이 얼마나 큰 도박 빚을 졌는지, 그 빚을 갚기 위해 서연을 어떻게 폭행하고 이용했는지, 심지어는 노모 몰래 이 집을 담보로 잡혔는지까지 모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드님은 제 딸을 임신 7개월까지 폭행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제 딸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노모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고 아들을 향했던 안쓰러움은 배신감과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서현의 멍든 얼굴, 부러진 갈비뼈, 피로 얼룩진 옷. 병원 진단서에는 임산부 상해, 태아 생명 위험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노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아들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아들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미에게서마저 버림받은 그 순간 탁정호의 영혼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나는. 닥쳐. 내 앞에서 엄마라는 말하지 마. 노모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낳은 게 부끄럽다. 내가 내 아들인 게 부끄러워.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탁정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탁정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내 뱃속의 아이에겐 아빠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도 내 인생에서 오늘부로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내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니까. 그것은 서연이 스스로의 손으로 내리는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 인사이자 한 남자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탁정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끝났다. 당신 인생은 이제부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연화는 노모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의 담보대출은 제가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놈을 그렇게 키웠으니 다 내 잘못이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화는 권 실장의 사람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탁정호를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서 죽었으니까요.
등 뒤로 늙은 어미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한 사내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 시작되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이제부터 치유해야 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후회는 무슨? 연화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흑수선으로 살았던 건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심연화로 살았던 건 너를 살게 하기 위한 내 행복이었다. 그리고 다시 흑수선이 된 건 내 행복을,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발악이었지. 연화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없다. 서연아. 단 하나 내가 아파한 시간들을 미리 막아주지 못한 것. 그거 하나만 뼈에 사무칠 뿐이다. 그 온기 하나가 텅 비었던 그녀의 가슴을 다시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권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권 실장, 이제 흑수선은 없어. 그동안 고생 많았네. 권 실장은 말없이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건 내 손주 태어나길 기다리는 할머니 심연화뿐이야. 권 실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연화 씨, 행복하십시오. 연화와 서연은 시장 골목을 떠나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에 마련해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높다란 담장 안으로 그녀가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정원에는 하얀 장미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그래. 너와 우리 손주가 마음껏 뛰어놀 정원이다. 연화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하얀 장미 넝쿨 보이지? 내가 25살 때 처음 심은 거야. 언젠가 너와 함께 이 집에서 살 날을 꿈꾸면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아기방, 손으로 만든 앙증맞은 모빌과 아기 옷들. 이 모든 것을 연화는 수십 년 동안 홀로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보듬고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분만실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의 긴 산고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화는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름 할머니.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 쭈글쭈글한 얼굴에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그녀의 손주였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안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쳐있던 딸은 아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연화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우리 아기. 정말 예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주지.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구나. 내 딸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놈에게서 이토록 눈부신 생명을 지켜낸 것, 그리하여 새로운 행복을 피워낸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손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드넓은 정원을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아이는 엄마라는 말보다 한미라는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한미, 한미. 손주가 비틀거리며 달려올 때마다 연화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서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연화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설립한 작은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엄마, 제가 받은 이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완전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화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정말로 강해졌습니다. 연화는 오늘도 정원의 하얀 장미 넝쿨 앞에 섭니다. 만개한 장미꽃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손주는 그녀의 치마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흑수선도 심연화도 아닌 그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야말로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라는 더없이 소중한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청아한 웃음소리, 그녀의 손을 잡아 끄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 모든 악몽을 봄날의 햇살처럼 녹여버립니다. 연화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하얀 장미를 가리킵니다. 우리 손주, 이 꽃이 뭔지 아니? 꽃. 예쁜 꽃. 그래, 예쁜 꽃이지. 이 꽃은 할머니가 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심은 거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너를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손주는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딸과 손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흑수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심연화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로서의 그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원의 하얀 장미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마치 축복하듯이